다시 왔습니다. 예, 잘 들립니다. 들립니다. 네, 이게 네. 나갔다 오니까 소리가 들리네요. 아유, 어떻게 반갑습니다. 여기. 잘 지내셨고요? 네. 예. 이 박사님도 같이 좀 보여주세요. 저 옆에 숨었나 봐. 다리 있구나. 안녕. 혼자 수업. 예. 벌써 그 대학원 강의를 받고 너무 똑똑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이 11번째고요. 왜 안 돼 있지? 넘어갔다. 오늘 11번째고요. 앞으로 3번의 수업이 이제 남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구독경제 관련해서 마지막에 설명 좀 드렸었고요. 정말로 이제 그 주오라라는 이제 사이트에서 관리를 하는데 뭐 한 300% 이상의 이제 지수가 성장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플랫폼 유형에서는 이제 분석형은 그 리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칭형에서는 그 이 도구 백케이하고 로버하고 이제 같이 된 거를 했었고, 그다음에 대여형은 그 G 갤러리 했었죠. 이거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오늘은 그 퀴즈톡이라는 걸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3분 최은 선생님, 정성화 선생님, 김도 선생님 다 나오셔서 하시면 되고요. 시간이 되면 제가 미국에서 영화 배급, 한국 영화 배급했던 거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보고요. 잠깐 나가서 혹시 퀴즈톡이라고 아시는 분 있나요? 다 없으신가요?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아주 재미난 그 앱이에요. 그 제가 이제 참가하고 있는 그 포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그 한 분이 이제 이 퀴즈톡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거를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몇 개 슬라이드만 가지고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재미난 발상이고요. 얘 퀴즈톡은 기본적으로 그 모바일 가지고 하는데 내가 퀴즈를 풀면 그 포인트를 얻을 수 있고 내가 퀴즈를 내도 포인트를 얻을 수 있고 내가 낸 퀴즈를 다른 사람이 맞추면 맞추는 거에 따라가지고 퀴즈톡 올라갑니다. 근데 이거를 뭘로 주느냐? 블록체인이에요. 그 블록체인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블록체인 관리하는데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9원대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한 70원대 정도 하고 있답니다. 그 하루인가는 한 700원 정도 했대요. 어마어마하게 했었는데 뭐 그때는 좀 이상한 날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지금 현재는 70원 정도로 했다고 하는데 아주 그 전망이 있는 데 같아요. 성장도 많이 하고 있고요. 한번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이게 퀴즈톡이고요. 여기서 이제 그 다양한 광고하고 퀴즈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화면에 내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한 화면에 광고하고 퀴즈가 나가는데 요 솔루션을 낸 거를 특허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모델로 가능한 것 같아요. 그냥 퀴즈만 나오는 것도 있고 그 광고를 보고 광고에 대해서 퀴즈를 풀면 얼마의 코인을 얻을 수 있는 이런 형태인데요. 지난번에 기생충 끝나고 제가 한번 풀어봤는데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영화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장면에 먹는 라면이 뭐냐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어느 장면에 나오는 운동화 브랜드가 뭐냐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되게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풀고 또 풀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중독성 있는 퀴즈 콘텐츠 재미난 퀴즈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아이돌 보면은
팬클럽만 알 수 있는 그런 퀴즈들 있잖아요. 몇 년도 뭐 그 콘서트에 누가 나왔는지, 그때 뭐 했는지,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일반인들은 정말 알 수가 없죠. 그런 거 뭐 나오기도 하고요. 아주 재밌는 광고들이, 퀴즈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고도 여기에 이제 살짝 녹이면서 이쪽 주장은 거부감 없는 광고인데 제가 봐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광고 내용에도 퀴즈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퀴즈를 누구나 출제할 수도 있고 보상받을 수도 있고 그 프로모션도 가능해요. 새로운 상품을 퀴즈를 만들어서 여기다 동영상도 올려주고 그거 이제 풀게 해서 이제 이 광고는 누가 그 나왔느냐, 뭐 하는 거냐, 이 제품의 특징이 뭐냐, 이런 거 가지고 퀴즈를 만들어서 풀고 포인트 받고, 이거를 아까 얘기한 대로 블록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암호화폐로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전소에서 암호화폐로 그 환전소에 암호화폐를 주고 거기서 현금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형태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중에 보면 이 플랫폼에서 커머스를 해서 상품을 이 코인 가지고 살 수도 있고 이 코인으로 사면 좀 싸게 살 수도 있고 뭐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콘텐츠의 가치를 치면 재밌다. 누구나 뭐 풀 수 있고 퀴즈도 처음에는 한 20만 세트를 만들었대요. 근데 더 이상 발전을 못해서 이걸 일반인한테 이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놨더니 퀴즈가 한 1억 세트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퀴즈로 모아놓은 데는 여기만큼 이상 가질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함축적이다. 퀴즈를 푼 사람은 그 지식을 얻을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퀴즈를 통해서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 뭐 재밌잖아요. 또 심심풀이 시간에 시간이 많이 남을 때 그걸 가지고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온라인 그 SNS 플랫폼의 이 퀴즈 두 개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강점을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뭐 심플한 구조, 아까 그 화면 보셨죠? 그 다음에 직관과 명확성, 호기심 유발, 압축과 정제, 뭐 전달과 기억, 분리 요소, 뭐 이런 이제 그 퀴즈의 강점이 있고요. 또 장점, 오락성 요소도 있죠. 뭐 내가 풀어야 되는데 못 풀면 이제 그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 틀리면 또 한번 풀어서 다 맞춰놓는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자유롭게 변형도 가능하고 뭐 기생충이 인기면 퀴즈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있어요. 여러 버전들이 여러 사람이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퀴즈를 통해서 유저들을 일단 모으고요. 그래서 광고도 되고 그 퀴즈니까 이제 그 오락성도 있지만 학습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뭐 유료로 이제 판매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수익 모델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타라는 거는 커머스로 넘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생태계를 만들어 놨는데 지식 정보 이거를 이제 퀴즈 콘텐츠화를 해서 뭐 여러 이제 그 플랫폼들이 매개체가 돼서요. 사용자들도 뭐 다양하죠. 연령 불문, 남녀 불문, 뭐 세대 불문 이 퀴즈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주 큰 생태계를 현재 만들어가고 있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새로운 형태 모바일 콘텐츠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 퀴즈 플랫폼은 없었잖아요. 여기 처음으로 해서 광고하고 콘텐츠하고 빅데이터하고 요 빅데이터를 AI가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그 정보 제공자가 될 수 있죠. 퀴즈를 통해 가지고 이제 뭐 20대가 좋아하는 퀴즈는 이런 거다. 30대가 좋아하는 퀴즈는 이런 거다. 뭐 남자, 뭐 여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이 정보를 기업한테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확장할 수 있는 게 이제 퀴즈 툴이고요. 인원만 늘어나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퀴즈 푸는 사람, 그 다음에 이 퀴즈를 갖고 수익 창출의 큐레이터, 이 분석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이제 그 퀴즈의 후원, 뭐 스폰서, 그 다음에 여기 광고를 실어서 할 수 있는 광고주, 또 퀴즈를 만드는 사람, 창작자,
이렇게 이제 다양한 생태계 참가자들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양면 시장이 아니고 이건 정말 다면 시장이 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책에서도 보면 이제 이런 가치의 흐름을 프로세스를 만들어 놨잖아요. 어떻게 가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이제 코인 거래소가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만든 이 코인을 돈으로 환전할 수도 있고요. 이거를 기부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고요. 여기 보면 큐티콘이라고 이게 그 블록체인 이름, 퀴즈톡의 블록체인 이름이에요. 이걸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게 코인원에서 사고 팔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저도 이제 들어가서 봤는데 주식 거래처럼 등락이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는 게 현재 그 한 20만 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연말까지 100만 명 이상이 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이 퀴즈를 이제 해외로 확장을 하는 거예요. 현재 일본 법인이 하나가 있고요. 일본, 중국 뭐 해서 이거를 번역만 하면 그 퀴즈 그 일반적인 지식이 있는 거는 번역만 해주면 되고 해당 국가에서 관심 있는 것들은 또 그렇게 바꿀 수도 있고 그 플랫폼에 걸리 진입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확장 가능성이 되게 높은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높은 그런 그 새로운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할 거는 그 마켓플레이 그 제공가치 유형별 중에서 마켓플레이스하고 공유 경제형이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켓플레이스형은 시장과 같이 거래를 할 수 있는 장터예요. 장터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유형입니다. 첫 번째 할 게 이제 마르쉐인데요. 이런 이제 그 와로니에 공원에서 처음으로 이런 이제 농부 시장 같은 걸 했었고요. 최현서 선생님이 제가 넘겨드릴 테니까 최 선생님이 마르쉐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가 됐나요? 예, 됐습니다. 보입니다. 네. 마르쉐는 2012년 10월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이제 시장 본래의 모습을 추구한다는 맥락에서 장터, 시장이란 뜻을 가진 프랑스어 마르쉐에 장소 앞에 붙는 전치사 s를 붙여서 동네마다 작은 시장이 열리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장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돈과 물건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장이 아니라 관계가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논의를 시작해서 2012년 4월에 도시농부, 요리사, 디자이너, 예술가가 모여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대화하는 시장을 하나의 지향점으로 모아서 마르쉐엣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시장이 열리는 곳은 해아 마로니에 공원과 성수 언더스탠드 에비뉴인데 현재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고 다양한 먹거리를 또 볼 수 있고 또 직접 이것들로 만든 요리들까지도 구매를 할 수 있어서 하루 평균 한 7천여 명 이상이 찾을 정도로 명소가 됐다고 합니다. 시장도 정기화돼서 두 번째 일요일에는 해야 네 번째 토요일에는 성수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마르쉐는 농부팀, 요리팀, 수공예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농부 같은 경우에는 도시농부, 옥상농부, 기농, 기초난, 소농, 가족농, 가업을 잇는 2세, 3세 농부 등이 속해 있는 거고 요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한 음식, 식재료가 자라는 환경, 농부와 농산물 등에 대해서 생각한 요리사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고 하고요. 수공예 팀은 해롭지 않은 재료를 써서 손실은 최소한으로 해서 수공예품을 만드는 작가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농구팀, 요리팀, 수공예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르세에게 가입비 최초 1만 원을 제공을 하고 당일 매출 10만 원 이상이 넘어가면 거기에 대한 10%의 수수료를 제공을 하게 되고 마르세는 이들에게 장터를 제공하고 고객도 이제 마르세가 또 고객에게도 장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고객과 그 팀 간에서는 농산물, 음식, 수공예품의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공 가치를 살펴보면 마르세에서의 핵심 가치는 믿을 만한 농산물과 음식을 사고 파는 장터를 만드는 것이고, 목표는 잠깐만요. 안 판매자가 넘어간 것 같아요. 안 넘어. 네, 화면이 예, 핵심간 이해 넘어갔어요. 이제. 예, 이게 그걸로 슬라이드로 하면 안 보이나 봐요. 음, 그리고 소비자와 믿음, 판매자와 소비자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 만남과 나눔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또 농부에게는 안정적 판로를 제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유기농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하는 것이고 소비자에게는 먹거리가 어디서 누가 어떻게 생산했는지 명확히 알 수 있게 안심하고 농산물과 음식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그 핵심 제공 가치라고 합니다. 수익 공식을 살펴보면 입점 가입비 1만 원이 있고 이후에는 별도 추가 비용이 없이 지속적으로 장터에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일 매출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금액의 10%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 수수료는 운용 비용, 이자, 발전 자금인 지속 가능 기금으로 기부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기금은 마르세유의 농부 시장의 재정적 기초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기금은 장터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에 우선 사용되고 준비 모임 운영비와 장터 운영 인건비 등으로 지출됩니다. 해외시장 기준으로 평균 79팀이 참석하고 있다고 하고 2018년 기준으로는 전체 시장 팀당 평균 매출은 51만 원 정도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마르세의 재무 상태표를 보시면 2019년에 2019년에 당기 순이익이 8만 1,842원에 불과해서 아직까지는 안정적으로 좀 자립했다고 볼 수 없는 구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핵심전의 경우 마르세유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소통인데요. 판매하는 먹거리나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데 중점을 두고 이런 분위기 형성을 위해 조기 매진이 되더라도 판매자가 철시하지 않고 대화를 나눈다고 합니다. 또 주제별 워크숍을 통해서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소통을 통한 긍정적 관계 형성에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터 입점자의 경우에는 일정 기준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히 나눌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가 주요 평가 항목의 하나라고 합니다. 핵심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마르세유시 유기농 먹거리 장터 모델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립형 장터를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해 보이고 생산자들이 좀 더 안정적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생산자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하되 소비자에게는 가격 부담을 완화해 줄 방안 강구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마르쉐에서의 현재와 시장 변화를 살펴보면 2017년에는 2월경에 모 법인인 여성환경연대에서 사법법인 농부시장 마르쉐로 독립해서 지난해 기준 김송희, 김한서, 서운송, 이보은 등 마르쉐 친구들이라고 불리는 운영자들이 상근집으로 전환해서 시장 운영 기획과 콘텐츠 기획을 하고 있고요. 주요 프로그램은 우선 정규 시장으로 사단법인 농부시장 마르세의 고유 목적 사업으로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시장이 주요 프로그램으로 꼽히고요. 이벤트 시장으로는 뭐 이제 미술관이 전시 협력을 한다던가 후원 기업 등에 협력해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여러 이벤트도 개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 도시 공간의 새로운 이용이라든지 사회적 변화를 위한 협업,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협업, 기업과 기관과 함께하기 등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 전기 시장 외에는 이렇게 크게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이벤트들이 크게 눈에 띄지는 않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있었는데 이 기간에는 마르쉐 채소 시장 등이 휴장을 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마르쉐가 직접적 소통이란 가치에 너무 큰 무게를 두면서 이제 소통이라는 것에 꼭 얼굴을 대면해야지만 소통할 수 있다는 것에 좀 약간 매몰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온라인에 대해서는 오프라인보다 굉장히 좀 소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컨대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소개도 온라인에 있기는 하지만 단순 이름 나열과 간략한 설명이 적혀 있고 그 옆에 그 농부나 뭐 판매자의 개인 사이트가 있으면 그 사이트를 옆에 명기해 두는 형식의 설명만 있었는데요. 물론 소통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오프라인도 중요하지만 이제 소통이 오프라인에서 또 온라인으로 확장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소통이 보다 더 확장될 수 있는 요소도 분명히 있을 텐데 온라인 장터로서의 플랫폼 역할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또 예컨대 코로나19로 농가 판로 확보가 요즘 많이 힘들어졌다고 하는데 그 여러 다른 이제 성공적인 사례를 보면 온라인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판로를 개척한 사례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도 차원에서 경우를 살펴보면 강원도에서는 도 차원에서 감자와 아스파라거스 판매를 SNS를 통해서 홍보하고 네이버 강원마트 스마트 강원 네이버에 입점된 강원마트를 통해서 이를 판매하면서 매해 물량이 몇 초 만에 매진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고요. 또 네이버 카페에 개설된 농산물, 수산물 직거래 장터인 농라라든지 창거래 연대가 운영 중인 농민과 소비자가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는 농산물 거래 사이트는 창거래 농민 장터들은 맘카페 등을 통해서도 입소문 타면서 다수의 상품들이 완판 행진을 보이고 있고요. 또 그린 하이 영농 법인 같은 경우에는 직접 블로그 개설 등을 통해서 최근 하이 농가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것과는 달리 수국 등 절합 판매에 나서면서 매 물량이 또 매진되는 완판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마르세도 좀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시장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 개인적인 의견까지 감사드리고요. 그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 아까 말씀하신 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이 문제가들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음, 마르쉐가 추구하는 모델하고 아까 말씀하신 뭐 그 강원도 감자 뭐 이런 것들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뭐 이거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줘 보시죠. 종태 선생님 오셨네요. 마이크가 꺼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늦었습니다. 네. 내용 혹시 들으셨나요? 후반부터 좀 들었는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다 그냥 좀 어느 정도 공익적인 사업이었던 걸로 좀 판단을 했습니다. 해석했습니다. 네. 단점보다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많이 들었습니다. 최은희 선생님. 저는 그 동네에 옥수동에 그 마르쉐 식당이 생겼다는 말을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네. 검색을 해보니까 마르쉐랑 뭐 식당이랑 콜라보를 해서 로컬 잇 이런 브랜드를 또 냈더라고요. 그래서 콜라보가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네. 그런 것도 확장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제 온라인 확장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좋은 의견이신데 기본 취지가 그 여기 저도 뭐 찾아보면 그 자기가 조금씩
그 재배하는 걸 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대량 판매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온라인으로 하려면 그 강원도의 감자처럼 도청에서 강원도에 생산되는 감자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그 배송료는 강원도에서 부담을 하고 실제적으로 한 박스에 뭐 5천 원인가 하는데 정말 염가로 판매를 해서 그걸 없애는 그 해소해 주는 거였던 것 같은데 그런 형태로 만약에 마르쉐도 하려면 정말 그 농산물을 집산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퀄리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온라인으로 와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조금씩 규모를 가져와서 그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소개하려면 5명의 운영자가 그 워낙 많은 사람들을 그 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는 것 같고 우리 시골 장터 가면 그 맨날 그 판매하시는 분들은 판매하고 사는 사람들은 가서 그 인맥처럼 그런 이제 그 시골장의 어떤 도시의 재현이지 않을까 그런 거에서 이제 그 의미를 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영업보다도 그런 측면이 더 강한 그 이 모델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이것도 이제 비즈니스 모델인 게 돈은 벌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확장을 하려면 최현준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제 온라인적인 이런 부분들을 더 확장을 해 나가야 되는 건 맞는 거는 같습니다. 예, 이 정도 하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공유 경제형인데요. 이거는 이제 위캡, 뭐 우버, 뭐 한국으로 치면 지난번 뭐 있었죠? 불법 타다, 뭐 이런 이런 뭐 비슷한 거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약간 개념은 다른 것 같아요. 그 택시 조합에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다른 것 같고 일단 공유 경제형은 내가 다 살 수는 없고 이거를 그 비용이 많이 드는 상품을 서로 이제 나눠서 쓰자 하는 이 측면이 강한 게 이제 공유 경제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우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에어비앤비 내가 그 건물 하나도 없지만 호텔 하나도 없지만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위캡에 대해서는 정성화 선생님께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이게 이제 자료를 제가 빠져나가고 송 선생님이 그 공유 누르셔가지고요. 예, 선택을 해주십시오. 공유를 눌러서 누르면 그 아래쪽에 예, 그 공유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하나를 그 공유하실 걸 선택을 하시면 네. 떴나요? 화면이 공유가 됐나요? 아니요 아직 안 떴고 다시 그 화면 아래로 가면 예. 파워포인트 화면이 보일 겁니다. 그걸 클릭을 해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공유를 한번 다시 누르시고요. 잠깐만요. 이제 지금 공유된 그거를 이제 X 표시를 누른 다음에 예. 다시 공유를 누르고 아래쪽에 보면 화면 아래쪽에 보면 파워포인트가 보일 겁니다. 공유 됐습니까? 됐습니다. 예. 예. 제가 오늘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위캡이라는 어떤 그 택시 공유 서비스인데요. 저도 이제 이 위캡을 책을 보고 또 인터넷을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위캡이라는 회사를 전혀 몰랐는데 이제 인터넷에 보니까 2014년도 자료도 좀 나오고 해서 최근에는 어떤 업데이트된 건 없는 것 같고요. 택시 공유 서비스라고 하는 위캡은 프랑스 파리 시내와 공항 간 택시 운송을 공유하는 서비스라서 다른 지역은 가지를 않고 이제 어떤 다른 택시처럼 이렇게 그 여러 군데를 다니는 게 아니라 공항과 파리 시내만 운영하는 어떤 서비스고 밑에 보면 이제 택시 업자와 위캠이라는 이제 회사하고 이제
정보를 공유하면서 택시를 파견하고 그리고 이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런 어떤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목적지면은 여러 사람이 사용하면서 요금을 좀 줄이는 그런 개념으로 읽었습니다. 네. 파리 시내와 공항 비슷한 구역과 비슷한 어떤 장소에 있는 사람들을 태우고 함께 태우고 가는 오는 방식입니다. 같은 출발지와 목적지를 가진 사람들과 택시를 공유하기 때문에 택시 이용료가 저렴하고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빈자리는 일단 돈을 못 버는 팔리지 않는 재고로 보기 때문에 택시 운영에 비해서는 고정 비용은 변하지 않고 빈자리를 좀 싸게 해서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그런 방식입니다. 일반 택시비의 60% 비용으로 공항을 다니고 공항에서 또 시내로 오는 어떤 그런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어떤 장점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뭐 예약과 동시에 결제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좀 큰 차를 이용하고 싶으면 별도의 옵션도 있고 여기 보면 뭐 1000대의 하이브리드 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처럼 택시 회사에서 반발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이 위캡이라는 회사가 G7이라는 어떤 택시 회사를 보유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특별한 반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프랑스 택시 기사 우버도 항의를 하고 일반 택시 업체에서 위캡에 대해서 굉장히 항의를 하는 어떤 기사들을 이렇게 네이버에 쭉 떠 있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프랑스도 우버 택시를 금지했고요. 네. 그러나 공항을 파리 시내와 공항을 이용하는 이런 어떤 택시의 장점에도 요즘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서는 택시 공유 서비스, 공유 경제가 어떻게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전 세계에 444만 명이고 사망자는 30만 명이 넘는데 지금 이제 우버나 리프트 직원들도 계속 해고하고 있는 어떤 공유 업체가 타격을 받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숙박 공유 업체 에어비앤비도 1,900명 정도를 해고하는 공유 경제 전체가 타격을 받는 어떤 코로나19 이후에는 이 공유 서비스가 무조건 이렇게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인기가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공유 경제, 공유 택시가 타격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우버하고는 다른 이제 택시 모델이죠. 이건 예. 이제 여기의 캡은 택시끼리 어떤 이제 공유 경쟁인 거고, 우버는 일반 차량 소유자들의 어떤 택시 영업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구분이 분명히 되는 것 같습니다. 정사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코멘트 하실 분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죠. 없으신가요? 혹시 우버 타보셨나요? 해외에 가서? 최현 선생님 끄덕끄덕 하시는데 어떠세요? 어떠셨어요? 왜 멈춰버렸지? 최현 선생님 우버 이용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그 말할 필요도 없이 제가 있는 자리에 데리러 오고 네. 결제도 미리 등록한 걸로 결제가 더 편하더라고요. 예. 출장 때 등록한 카드를 제 개인 여행 때 또 사용할 뻔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예, 네. 편하더라고요. 그러시죠. 지금 이제 그 파리 시내하고 공항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버에 보면 우버도 여러 그 단계들이 있거든요. 그 우버 풀이라고 있어요. 우버 풀은 이제 그 빈자리가 있으면 4명까지 탈 수 있는 이제 운전사까지 그 4명이죠. 3명의 이제 승객을 태울 수 있는 게 우버 풀이고 대신에 가격이 쌉니다. 그리고 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동네를 거쳐서 이제 가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죠. 그런 이제 그 장점이 있고 내가 시간이 많으면 조금 돌아가도 괜찮으니까 그런 거 이용할 수도 있고 확실히 저렴하긴 합니다. 그 우버 X나 이렇게 갈수록 이제 고급화된 우버도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편의대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위캡은 이런 것 같아요. 여기서는 저거죠. 그 택시끼리 하기 때문에 우리도 카카오 택시처럼 그거는 택시에서 반발을 않잖아요. 그 택시를만 연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택시 기사들이 그 앱을 이용해서 한 명이라도 더 태울 수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서비스를 해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위캡이란 것은. 그래서 그 일정 기간 이거를 이제 여기서는 이 모델인 것 같습니다. 지역을 딴 데로 확장을 하면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또 그만의 리소스가 투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거리만 딱 정해놓고 거기만 왔다 갔다 하면 이용하는 승객들도 만약에 여기서 이제 서울에서 인천까지 공항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이에 중간에 내리면은 추가적인 시간이 안 걸리잖아요. 잠깐 쓰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를 만약에 뭐 부천도 갔다가 뭐 이렇게 지역을 넓히게 되면은 어쨌든 리소스가 훨씬 더 들어가기 때문에 한정된 거리만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공유경제형을 했고요. 다음으로 이제 정보의 선택 방법에 따라서 유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선택을 하려면 뭐 상품도 있고 서비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요. 그걸 어떻게 선택하느냐? 뭐 역경매형이냐, 필터형이냐, 경제형이냐, 경쟁형이냐, 고객 참여형이냐, 리스트형이냐 이거를 나눠지는데요. 역경매형은 보통은 이제 경매는 일반 가격이 있으면 낮은 가격부터 쭉쭉 올라가잖아요. 만약에 어떤 그림이 있으면 소덥이나 이런 데서 경매하는 걸 보면 1,000만 원부터 시작했다고 치면 옆에서 뭐 1,100만 원, 1,200만 원, 뭐 2,000만 원 뭐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게 이제 일반적인 경매인데 역경매형은 이제 거꾸로 내려갑니다. 일반적으로 뭐 제가 이제 호텔을 하나 예약을 하려고 한다고 치면 난 10만 원 선에서 어느 지역에 묵고 싶다. 그러면 이제 호텔 업체들이 기간을 딱 보고 손님이 누군지를 보고 나는 99,000원에 제공할 수 있어. 그러면은 또 옆에 있는 호텔에서는 나는 98,000원 뭐 이런 형태로 쭉쭉 내려가는 형태가 이제 역경매형이고요. 필터형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누군가 전문가들이 걸러주는 겁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제 외국인이 서울 시내에 와서 하루를 묵고 싶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이 조건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중에서
여행 그 에이전시가 뭐가 좋을지를 몇 개를 추천을 해주는 그런 형태의 이제 필터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쟁형은 역경매형처럼 뭐가 있다고 그 어떤 플랫폼이 있으면 거기에서 고의 업체들끼리 경쟁해서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경쟁형이고요. 고객 참여형은 여기 이제 그 커뮤니티가 지속적으로 대안을 제시를 해주는 형태가 고객 참여형이고요. 리스트형은 여러 개의 리스트 중에서 소비자가 최종 대안을 고려할 수 있도록 좀 뿌려주는 그런 형태의 이제 리스트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적으로 있고요. 하나씩 가면서 이제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한 얘기를 설명을 다음 페이지에 써놨는데요. 기본적으로 플랫폼은 이제 사용자하고 공급자가 공생하는 생태계 구조인데 여기에 이제 좋은 정보를 얼마나 신뢰성 있게 보여줄 것인지를 이제 핵심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필터형, 경쟁형, 고객 참여형, 리스트형 뭐 이런 형태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그 중에서 팝 펀딩인데요. 이 부분은 금융 플랫폼이에요. 이것도 펀딩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거 잘못 써놨네. 도구백회가 아니고 팝펀딩을 써놔야 되는데 잘못 써놨고요. 김동원 선생님께서 받으셔서 팝펀딩을 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예, 들어왔습니다. 화면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화면이 보이는데 쪼개져 있지? 네, 됐습니다. 보입니다. 예, 제가 지금 연결에 문제가 있어서 제 화면이 안 나오는데요. 일단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플랫폼은 팝펀딩이라는 역경매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데요. 이 회사가 지금 크라우드 펀딩보다는 P2P 금융 서비스에 좀 더 초점이 맞춰서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표 진행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팝펀딩은 2007년에 이제 팝펀딩닷컴이라는 서비스로 오픈돼서 2015년까지는 주로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를 진행하다가 2016년부터 이제 이런 대출 그리고 투자를 받는 그 서비스를 주로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보시면 2019년까지만 이렇게 연역이 나와 있고요. 2020년에 자료가 없는 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준비한 이 발표 내용은 기존에 이런 플랫폼이 있었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있었다라고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 비즈니스 모델은 팝펀딩을 가지고 대출 신청자, 투자자 사이에서 팝펀딩이 중간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 신청자가 돈이 얼마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대출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자율도 어느 정도 이자율을 원하는지를 팝펀딩 측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팝펀딩이 그거를 투자자들한테 공개를 해서 투자자들이 이제 이자율을 가지고 경매를 해서 가장 낮은 이자율에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고요. 팝펀딩은 이제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은 나중에 이자 수익이 나면 그중에 일부분을 수수료로 지불하는 것이 이제 팝펀딩의 비즈니스 모델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책에 나와 있는 모델이고, 여기 보시면 이게 팝펀딩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팝펀딩의 핵심 제공 가치는 말씀드린 대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이 왜 대출이 필요한지, 그리고 얼마가 필요한지
이자율은 얼마가 좋을지를 먼저 제시를 하면 대출을 해주는 사람들, 그 돈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이자율을 가지고 경매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낮은 이자율의 대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오는 대로 뭐 8.74%뭐 이렇게 대출을 받은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 금융권에서 신용이 좀 저신용자이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나온 이자율이 1금융권이나 이런 정상적인 일반적 금융권보다는 높은 이자율이지만 이 저신용자들 7등급에서 10등급 사이에 있는 저신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자율 치고는 굉장히 낮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팝펀딩의 수익 공식은 수수료를 이제 그 투자자한테만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데 투자자의 수수료는 이제 나중에 상환을 할 때 이자를 받아서 그 이자에서 세금을 빼고 0.1%를 이제 수수료로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팝펀딩 대출을 한 사람은 그 중간에 팝펀딩에게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조기 상환, 중도 상환, 일시 상환을 하게 돼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핵심 자원 및 핵심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면 여기서 중요하게 이야기를 할 부분이 면책자 클럽이라는 건데요. 이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신의 사연을 팝펀딩에 기재를 하고 그걸 이제 투자자가 사연을 보고 투자를 결정을 하는데 그룹원이 이제 면책자 클럽에 있는 그룹원들이 여기 이제 대출 신청을 하면은 같은 그룹원한테 이제 알람이 갑니다. 그래서 이 그룹원들이 이자율을 결정할 수 있게끔 좀 그 공동체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그룹원들의 연대의식을 믿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고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투자하시는 분들 말고도 일반인들한테도 많이 인지도가 생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제가 캡처한 기사에 보면 상환율 100% 놀라워요라고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이제 따로 뉴스를 찾아보면서 봤던 내용이 이런 그 팝펀딩 페이지에도 이런 정보가 있고 연체율이 지금 90%가 넘어가는데 상환율이 100%라고 한 거랑은 너무 이제 상반되는 내용이라 찾아봤더니 이제 팝펀딩이 그 분식회계로 인해서 좀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팝펀딩 이전에도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로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진행했던 회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회사도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이제 지금은 부도가 나서 그 피해자들의 사례가 있는 피해자들의 사례가 나와 있는 사이트로 이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면 그 지금은 이제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팝펀딩 같은 이런 비즈니스 모델도 있지만 아직 한국에서 이게 제대로 자리를 잡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넘어왔다가 예, 그 팝펀딩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그 궁금하시거나 질문 사항 있으면 코멘트 좀 해주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은 대출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1금융권, 제2금융권에서도 돈을 빌릴 수 없을 때 제3금융권 뭐 이쪽으로 넘어가게 될 거고요. 극단적으로 가면 이제 사채까지 넘어갈 텐데
이 파펀딩을 보면 이제 대출 이유를 낮은데 자기가 원하는 거를 제시를 해놓으면 그 투자 회사들이 그 몇 프로로 이제 역경매 형태로 해서 이제 대출을 해준다고 했는데 저도 뭐 몰랐어요. 1,000억대 사기 행각을 벌린 거는 몰랐는데 어쨌든 이 모델상으로는 아주 괜찮은 모델이었던 것 같고요. 아까 기사도 보면 뭐 금융위원장이 칭찬을 극찬했다는 업체가 이렇게 부도덕하게 운영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모델들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역경매형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보면 특히 저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행, 항공기, 뭐 숙박, 뭐 이런 데서 보면 렌트카 요 세 개가 이제 항상 같이 움직여 다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해외 여행할 때 하나 이제 예약을 해놓으면 옆에 바로 따라 붙을 거예요. 이거 하나 더 하면 얼마 할인해 주겠다. 뭐 이렇게 호텔을 해놓으면 옆에 렌트카가 붙고 뭐 이런 형태. 항공기를 예약을 하면 현지에서 뭐 렌트카하고 뭐 숙박 업체가 같이 붙고 뭐 이런 형태가 붙는데요. 그래서 복불복이에요. 일정 금액만 해놓고 무조건 되는 대로 가야 된다. 뭐 이런 해서 이제 경매 사이트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런 거와 비슷하게 지금 한 거는 이제 대출 형태고요. 대출 형태를 파펀딩이 했었고 100%라고 한 거는 아마도 이 회사가 공고를 내지 않았을까. 보도자료를 냈을 거고요. 우리 지금 여기 수업 받으시는 분들이 언론에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거 검증 안 하고 그냥 내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일반 이제 선량한 시민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각 언론에서는 이제 이게 정말로 진짜 기사인지 아니면 광고인지도 모르게 이제 기사가 나오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언론이 잘 가름말을 타줘야 되는데 회사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거를 막 받아주다가 이런 이제 사기와 같이 연결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터질 때마다 이제 언론의 어떤 본연적인 기능들이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거와 이제 같이 해서 이제 어떤 게 인도에서 그라민 은행이라고 있었잖아요.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았었는데 조그만 이제 영세한 업자들한테 저리로 빌려줬는데 엄청 잘 회수율이 되게 높았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파펀딩도 잘 저게 운영이 됐으면 그런 분들한테 좀 희망적인 그런 게 됐었을 것 같은데 사기로 끝났다고 하니까 너무 좀 씁쓸한 마음이 있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게 이제 미국 영화 배급 사례인데요. 다시 이거 뭐 여기 제가 자료 만든 건 없고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대박난 영화가 뭘까요? 한국 영화 중에서. 한국 영화가 미국 극장에 개봉이 돼서 수익이 가장 높았을 게 뭘까요? 다 아실 것 같은데. 기생충? 예, 맞습니다. 기생충만한 데가 없을 겁니다. 기생충 전에는 가장 많은 수익을 올렸던 게 제 기억에는 명량인가 그래요. 명량이 200만 불을 돌파해서 그러면 한 1,000원씩 잡으면 20억이거든요. 매출이 20억이 발생한다고 보여지는데 기생충은 거의 한 1,000억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한 1,000억 넘었을 거예요. 검색해 보면 되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 기본적으로 아카데미 상을 받으면 많게는 한 10배 정도 수익이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작품을 보기 위해서 가죠. 근데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프랑스 칸느 영화제에서 상을 받으면 그 수익으로 안 이루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제 주로 베를린, 칸느 이런 데들은 작품 순수 영화들 있잖아요. 상업상보다는 그런 쪽에 이제 시장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출로 넘어가지가 않는데 아카데미상, 오스카상을 받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스카상 받기 전에 거의 개봉을 안 했어요, 미국에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영화들이 미국에서 개봉할 때는 한 많아야 처음에 많이 했던 게 한 100개 영화관들, 또 한인들이 많이 있는 뭐 LA, 뉴욕, 뭐 뉴저지, 뭐 이런 쪽으로 하는데, 어쨌든 기생충은 그렇게 조그맣게 시작을 해서 아카데미상을 받으면서 확 퍼졌죠, 미 전역으로.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을 거고요. 기회가 되면 나중에 찾아볼게요.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제가 KBS 아메리카에 갔을 때 KBS는 영화랑 관계가 없는 회사잖아요. 방송 콘텐츠만 유통하는 회사인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 모델이죠. 하나는 미국 내에 한인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을 상대로 KBS 월드라는 그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공급을 해주는데요. 그러면 한국으로 치면 이런 거죠. SBS가 서울에서만 방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전, 뭐 청주, 부산, 대구, 제주 뭐 다 로컬에 이제 방송들이 있죠. 대구 방송, 뭐 부산 방송 뭐 이런 거 그쪽하고 이제 조인을 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죠. KBS는 그 한국에서 딱 하나의 네트워크예요. 방송가 딱 하나입니다. 그런데 MBC는 제가 알기로는 한 열 몇 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 MBC 따로, 대전 MBC 따로, 부산 MBC 따로 다 각각이에요. 그래서 방송협회에 가면 KBS 대표는 딱 한 명만 가는데요. MBC는 뭐 그 열 몇 명이 와야 돼요. 왜냐하면 다 다르니까. 법인이 다르거든요. 다 사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미국에서도 방송사를 네트워크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 방송사가 전부 다 그 네트워크를 연결돼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전국에 한 200개 정도 방송사가 연결이 돼야 하나의 채널이 딱 미 전역에 다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KBS 아메리카는 LA에 이제 본사가 있고 제휴사들을 두고 있습니다. 뭐 실리콘밸리에 있는 산호세에도 있고 저기 그 뉴욕에도 있고 뉴저지에도 있고 워싱턴에도 있고 달라스도 있고 곳곳에 이제 한인들이 많이 있는 데를 제휴를 맺어서 거기에 이제 KBS 채널을 보내주고요. 일정 로컬에서 시간을 한국에서 SBS가 그 지역에 방송을 보내주면 해당 방송국에서 그걸 받아서 고대리 편성도 하고 일부 시간은 자체에서 만들어서 방송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 신문도 거의 동일한 형태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서울판이 있고 지역판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에 배달되는 거는 지역판을 별도로 인쇄를 해서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방송도 뭐 동일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그 방송 콘텐츠를 주고 콘텐츠를 받는 게 1차적인 수익이 하나 생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네트워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두 번째는 뭐가 생기냐면 전국 광고를 팔 수가 있어요. 그 SBS가 전국 광고를 유치를 해서 전국에 같이 뿌려주잖아요. 그러면은 지역에서
릴레이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프로그램과 광고가 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SBS는 지역화까지 같이 팔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광고를 수익을 배분해 주거나 아니면 SBS 프로그램을 지역에서 송출을 해서 내보내 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 송출비를 빠따쳐서 뭐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모델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처럼 그런데 어떤 KBS 아메리카가 한 거는 미 전역의 광고를 한 번에 다 광고 수주를 하고 그러면 이제 광고 시간이 한국은 이제 100분의 10인데요. 미국은 100분의 12입니다. 그래서 6분은 그 KBS 아메리카가 미 전역에 광고할 수 있는 슬롯을 사용을 하고 나머지 6분은 각 로컬에서 알아서 이제 광고 영업을 해서 그 전액을 이제 로컬 그 방송사에서 광고를 먹게 되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 이제 방송 네트워킹의 모델이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그 수수료 부분하고 광고 부분이 있어서 하나가 되고 두 번째는 그 온라인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한국으로 치면 웨이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에는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웨이브 아니 비키하고 드라마 피버라는 데가 있었는데 드라마 피버는 워너브러스가 인수했다가 한국에서 직접 이제 VOD 사업을 하면서 접어버렸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국 콘텐츠를 사갈 수 있는 가장 메이저는 비키라는 데가 있어요. 비키의 사업 모델은 뭐 그겁니다. 전 세계 유저들이 콘텐츠에 스스로 자막을 치게 해서 유통을 시키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콘텐츠는 비키에 직접 이제 자막을 넣어서 퀄리티를 높이고 거의 많이 보지 않는 그런 언어로 된 거는 일반 유저들이 자기가 직접 자발적으로 비용 받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제 콘텐츠를 같이 보게 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콘텐츠 유통이 채널과 직접 판매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요. 그런 회사에서 영화 배급을 했어요. 한 계기가 어떻게 계기가 됐었냐면 그 전에 영화 배급은 CJ가 넘버원이었어요. CJ ENM 이 미국에 있었고 거기서 이제 주로 이제 CJ 걸 위주로 해서 미국에 이제 공급을 했었죠. CJ CGV라는 게 미국 LA에도 있고요. LA 인근에 오렌지 카운티라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큰 멀티플렉스를 지어놔서 한국 영화를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미국 KBS 아메리카 사장으로 갔을 때 CJ에서 CJ 영화를 읽어놨던 분이 이제 퇴직을 하고 프리를 선언을 했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만났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 왔다니까 와서 인사를 하면서 같이 해보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해서 이제 같이 하기로 했죠. 그 친구는 일정 정도 영화를 살 수 있는 투자금이 필요한 겁니다. 본인이 이제 개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영화를 사올 수 있는 돈이 필요한 거고 또 하나는 한국에서 이제 영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크레딧이 없잖아요. 신뢰관계들이. 근데 KBS 아메리카는 그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KBS 이름으로 살 때 그 문제가 없었죠. 반면에 KBS 아메리카에서는 영화 배급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영화 미국 극장 유통 부분에 있어서는 그 친구를 전적으로 이제 부킹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다 하고 뭐 수익 배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해놨죠. 그래서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영화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처음 시작을 뭘 했냐면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대호라고 있습니다. 최민식 나왔던 대호가 있는데 그게 블록버스터였어요. 근데 블록버스니까 한번 던져보자고 하고 그 당시 이제
10만 불을 던졌죠. 10만 불이면 1억이잖아요. 1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한국에서 사서 미국에 극장 배급을 하도록 했었죠. 네, 그때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영화를 보여주지도 않았고, AFM이라고 있어요. 아메리칸 필름 마켓에 그 NEW라는 이제 그 셀러가 와서 그 트레일러만 살짝 보여주고 이런 영화다. 막 혹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대작이기 때문에 한번 질러보자 하고 질렀거든요. 네, 안 됐죠. 처음에 이제 그 기대감이 있으니까 한국에서 초반에는 흥행이 됐어요. 그런데 더 뻗어가지는 못하고 쭉쭉쭉 빠지기 시작했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한국에서 잘 되면 미국에서도 박스오피스가 잘 나옵니다. 거의 상관관계가 되게 높아요. 근데 한국에서 잘 되는 걸 보고 살려고 하면 그거 이제 그 가격이 올라가죠. 그리고 늦게 사면 한국에서 이제 IPTV에 풀리면 그 미국에서 다 그냥 그런 불법의 경로로 보기 때문에 매출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 한국에서 개봉할 때 미국에서 동시에 하는 게 제일 이제 리스크가 적은데 그걸 이제 이쪽 영화 용어로는 데이 앤 데이트라고 그래요. 동일 날짜, 동일 요일에 동시에 오픈한다. 뭐 이런 뜻인데요. 그렇게 이제 그 다음에 하기도 했었는데 대우는 처음에는 이제 잘 배운 것 같아요. 대작이라고 해도 이 명성이 있는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거 아니다. 그걸 이제 배웠던 것 같고 요즘 SBS 더킹 보시나요? 그 정성화 선생님한테 죄송하긴 한데 정성화 선생님 혹시 더킹 보세요? 아니 요즘 그 드라마를 잘 안 봅니다 요새. 못 그래서 보시군요. 요즘 그 특별히 인기 있는 드라마가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네. 저 더킹 망작 아닌가요? 망작? 지금 그 정도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김홍수 작가의 최고 실패작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정성화 죄송하다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편당 12억인가를 이제 지급을 했대요. 편당 12억이면요. 역대 이제 방송사에서 좀 최고가액이고 그것도 방송권만 방송만 할 수 있는 권리고요. 12억 정도면 이제 모든 권리를 다 방송사가 갖고 해외 유통해서 판매 수익도 얻고 뭐 이래야 되는데 우선 SBS는 방송권만 가졌다는 거는 그 시간대에 광고 수입밖에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아마 광고면 얼마 안 붙을 겁니다. 저렇게 이제 홍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망작 소리가 들 정도면 그건 이제 초기에는 뭐 한두 개, 1, 2회 정도는 많이 붙어요. 대작이기 때문에. 근데 그 뒤에로 갈수록 이제 시청률이 안 좋으면 광고가 쭉쭉 빠져나가기 시작하고요. 요즘에는 이제 광고 보상제라고 그래서 그 정도 금액이 될 때까지 다른 광고로 이제 계속 메꿔줘야 됩니다.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것처럼 이제 영화를 처음 보았을 때 그렇고요.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영화 스크린런을 보고 이제 구매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크린런이라는 게 일반인들한테는 공개가 안 되고 구매자한테만 일시적으로 열어줘요. 그것도 계속 안 열어주고 아이디 넣고 이제 한시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IP 다 체크가 되고요. 그게 잘못하면 이제 새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 열어주는 그 시간에 어떤 경우에는 뭐 새벽에도 그걸 봐야 되고 뭐 그렇게 해서 그걸 보고 결정하니까 그 다음부터 좀 많이 나아지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어요. I Can Speak 같은 경우에는 저는 되게 잘 봤었고요. 그리고
무조건 이런 영화들은 KBS가 해야 된다. 수익과 관계없이 그 의지를 갖고 추진했었는데 한국 배급사가 끝내 안 줬어요. 그래서 그 유통을 못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기 전에 그 범죄 시대를 했어요. 혹시 범죄 시대 보셨나요? 다 안 보셨나요? 그게 이제 그 청불 영화예요. 청불 영화고 그 우리 여기 구로동에 가면 그 조선족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그쪽에서 벌어지는 이제 그런 범죄 내용을 다룬 건데. 범죄 시대가 아닌 범죄 도시요. 범죄 도시. 예, 예, 죄송합니다. 범죄 도시. 근데 처음에는 이게 조선족 다룬다고 그래서 저는 되게 터부시했어요. 왜 그러냐면 드라마 할 때 조선족 다루면 거의 시청률 쭉쭉 빠져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잘못 다루면 이제 엄청난 항의를 받는 그게 기억이 나서 이거 어떡할까?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일단은 봤어요. 일단 영화 배급은 해야 되니까 스크린을 딱 봤는데 너무 긴박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폭력적인데 그렇게 쓰지도 않고도 폭력성을 이제 극대화시켜서 무섭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 윤계상 참 정말 그 영화에서 연기 참 잘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가자. 예. 조금 부담감이 있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배급자한테 이게 그 조선족인데 좀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했더니 실화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이의 제기가 돼도 덜할 것이다. 뭐 이런 의견을 줘서 오케이 그럼 가보자 하고 갔습니다. 근데 이게 갈수록 한국에서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청불 영화 중에 뭐 3위인가 랭크가 돼 있을 겁니다. 700만이가 넘어갔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영화 배급에서 돈을 꽤 많이 벌었던 영화가 이제 범죄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처럼 근데 이제 이 모델이 이것도 참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그 친구하고 저하고 그 인연을 맺어서 배급을 하다가 제가 떠나오니까 이게 흐지부지하고 그 이후로는 KBS 아메리카 영화 배급을 한 번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재 선생님 그 범죄도시 보셨나요? 네,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렇죠. 아주 흥미진진한 근데 정말 무섭게도 잔인한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직접적으로는 잘 안 보여주면서도 정말 잔인했던 그런. 윤계상이 참 그 연기력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드라마 할 때는 뭐 그렇지 않았는데 그 영화는 아주 신들린 연기였 것처럼 그랬던 것 기억이 납니다. 이게 미국 배급했던 거고요. 저 미국에 가서 이것저것 비즈니스 한다고 머리도 많이 써내고 고민도 했었는데 이후 영화 배급해보니까 재밌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도 이제 더킹을 했던 계기도 저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킹 제작사가 태양의 제작사거든요. 그 NEW라고. 그 태양의 후예 제가 드라마 협상할 때 했던 그 대표가 이쪽 뉴 영화 배급사 사장으로 옮겨가서 그 인연 가지고 이제 뭐 이거 하고 싶으니까 해서 하자고 해서 더킹을 했던 기억도 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미국 가기 몇 개월 전인가 그 무렵에 노동부 장관이 주최하는 조찬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이제 왜 그렇게 했었냐면 고용 활성화 뭐 이런 부분 주제를 가지고 각계 대표들을 모아놨는데 왜 저보고 KBS에서는 저보고 가라고 하는지 그때 팀장밖에 안 됐는데 야, 네가 가가지고 제가 갔었는데 그게 잘 됐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갔더니 영화사 대표들이 다 와 있었어요. 뉴 롯데 그리고 그때 인연을 맺은 분들하고 메일을 보냈죠. 여기서 이제 배급하려고 하는데 잘해보자. 와인 아시죠? 어쨌든 미국에서
내 걸 사가겠다는데, 그리고 한번 그 만난 적도 있고 그냥 무시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롯데 차원전 대표하고도 가서 이제 만나고 그 영화 가져가겠다고 뭐 이런 것들 하고 그랬었는데 그 순간순간에 어떤 이런 인연이 비즈니스로 연결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참 잘 살아야 되는 거는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혹시 그 미국 그 제가 기생충 미국 박스 오피스는 제가 끝나고 검색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어디서 그 IMDb라는 데서 보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상으로 그 제가 설명드릴 건 다 드린 것 같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다음 주는 그 송영선 선생님, 이세현 선생님, 이용구 선생님인데 잠깐만요. 이세현 선생님이 이세현 선생님 오셨네요. 아까 안 계셨는데. 네. 예, 혹시 좀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죠? 네. 잘 지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도와주셔가지고 기사도 많이 나고 그래서요. 책이 지금 그나마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몇 분에서 이제 기사도 내주셨는데 그 책들 받아보셨죠? 어쨌든 뭐 그 번역이 제가 처음 하는 거라 뭐 훌륭하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 되게 쑥스럽긴 한데 책값을 너무 비싸게 만들어가지고 이 일반 그 무선 그 책이 나오면 좀 나을 텐데 지금은 너무 비싸게 책정이 돼서 어느 분이 항의 한 분이 있었는데 페이스북에 왜 이렇게 책값이 비싸냐고.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일반판은 그 3만 원인가로 돼 있어서 좀 낫긴 그래도 비싼데 출판사하고 한참 뭐라고 했었어요. 저는 권한이 없거든요. 책값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우연찮게 이제 책값이 노출이 돼서 너무 비싸다 몇 번 항의를 한 끝에 일반 책은 많이 다운을 시켜놓긴 했습니다. 그래도 비싸긴 하죠. 일단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요 세 분 발표를 하는 걸로 하고 인플루언서 네. 어느 분 말씀하시려고 아닌가요?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는 게 조금 있어가지고요. 이 부분 또 설명을 드리면서 그리고 거기 되면은 플랫폼 레볼루션이라는 책이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했었고요. 그 뒤에 또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쳐도 될까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